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부쩍 늘지 않으셨나요? 분명 뭘 하려고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오니까 뭘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뭐였더라? 한참을 서 있다가 다시 나오고 이런 경험들 한두 번이 아니시죠? 그런데요, 이런 분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올해 초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어떤 과일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의 기억력 테스트했는데 성적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것도 50대, 60대 분들이요. 그 과일이 뭐냐고요? 바로 딸기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먹는 그 딸기요. 빨갛고 새콤달콤한 그 딸기가 사실은 머리를 맑게 해주는 아주 특별한 과일이었던 겁니다. 혹시 딸기 하면 그냥 맛있는 과일,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 정도로만 생각하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딸기를 다시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딸기 이야기를 좀 깊이 해보려고 합니다. 딸기가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특히 나이 드신 분들께 왜 더 좋은지 그 과학적인 이유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요, 딸기와 함께 드시면 정말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걸 같이 드시면 뼈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요. 골다공증 걱정되시는 분들, 이 조합 꼭 기억해 주세요. 반대로 딸기랑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습관처럼 하시는 건데 이게 딸기의 좋은 성분을 오히려 방해한다고 해요. 이것도 꼭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딸기 드실 때 꼭 조심하셔야 할 분들이 계세요. 특히 혈압약 드시는 분, 신장이 안 좋으신 분, 당뇨 있으신 분, 이분들은 딸기를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얼마나 드셔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딸기 제대로 씻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딸기가 농약 잔류량이 높은 과일 1위라는 거 아셨나요? 그래서 씻는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순서 하나만 바꿔도 농약 제거 효과가 확 달라진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꼭 챙겨가세요.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즘 들어 이름이 잘 안 떠오르시는 분들 계시나요?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이름이 혀끝에서 맴돌아요. 그 사람 있잖아. 그 뭐더라? 이러다가 한참 뒤에야 맞다 하고 떠오르고, 또 어떤 분들이 어제 뭘 먹었는지도 가물가물하다고 하세요. 점심에 뭐 먹었지? 기억 안 나. 이런 일들이 자주 생기면 은근히 불안해지죠.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계속되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집니다. 약 먹을 시간을 깜빡하기도 하고요.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가스불 끄는 걸 깜빡해서 식은땀 난 적도 있으시죠? 그리고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자신감도 떨어져요. 괜히 위축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 혹시 나도 치매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혈압까지 높으신 분들은 걱정이 배가 됩니다. 고혈압이 오래되면 뇌혈관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요. 머리가 자주 띵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두면 점점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면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뇌는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변화합니다. 뇌세포 사이의 연결이 느슨해지고 정보를 전달하는 속도도 느려져요.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활성산소라는 녀석이 끼어든다는 겁니다. 활성산소는 우리가 숨 쉬고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물질인데요. 젊을 때는 몸에서 이걸 잘 처리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활성산소를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활성산소가 뇌세포를 공격합니다.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세포 안에 중요한 물질들을 망가뜨려요. 이렇게 쌓이고 쌓이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겁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활성산소가 혈관벽을 손상시키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뇌로 가는 혈류도 원활하지 않게 되고요.
여기에 식습관까지 안 좋으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채소나 과일을 잘 안 드시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면 몸속 염증이 늘어나요. 이 염증도 뇌 건강에 안 좋습니다. 결국 노화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활성산소를 잡아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음식을 잘 챙겨 드시면 뇌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역할을 아주 잘 해주는 과일이 있어요. 네, 오늘의 주인공 딸기입니다. 딸기가 뇌 건강에 좋다는 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올해 발표된 연구 결과가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했거든요. 2025년 3월, 바로 작년이죠. 미국 샌디에고 주립학교 연구팀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65세 이상 건강한 성인 35명을 대상으로 8주간 진행됐어요. 참가자들은 매일 동결건조 딸기 분말을 섭취했는데요. 이게 신선한 딸기로 치면 하루에 320g 정도 되는 양입니다. 중간 크기 딸기로 20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8주 후에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딸기를 드신 분들의 인지 처리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인지 처리 속도라는 건 정보를 얼마나 빨리 이해하고 반응하느냐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머리 회전이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혈압도 낮아졌습니다. 특히 수축기 혈압이 감소했어요. 고혈압 걱정되시는 분들께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같은 해 1월에는 미국 신시내티 대학교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50세에서 65세 사이에 약간의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 대상으로 했는데요. 딸기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기억력 테스트에서 성적이 올라갔고 우울 증상도 줄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딸기 섭취가 치매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딸기에 들어있는 특별한 성분들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안토시아닌입니다. 딸기의 빨간색을 만드는 색소인데요. 이 안토시아닌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활성산소, 이걸 잡아주는 거예요. 뇌세포를 보호하고 혈관도 깨끗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C입니다. 딸기의 비타민 C 함량은 정말 대단해요. 레몬의 2배, 귤의 1.5배, 사과의 무려 10배나 됩니다. 중간 크기 딸기 5개에서 6개만 드셔도 하루 필요한 비타민C를 다 채울 수 있어요. 비타민C도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부 건강에도 좋고요. 스트레스 받을 때 체내에서 비타민C가 많이 소모되는데 딸기로 이걸 보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엘라그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물론 딸기만 먹어서 암을 예방할 수는 없지만 건강한 식단의 일부로 딸기를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딸기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펙틴은 장에서 수분을 흡수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변비 있으신 분들께 정말 좋습니다. 장이 편해지니까 아침마다 속이 가볍고 기분도 좋아지시더라고요.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안토시아닌이 망막의 시각색소 재생을 도와줘요. 어두운 데서 잘 안 보이시는 분, 눈이 쉽게 피로해지시는 분들께 딸기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은데 열량은 어떨까요? 딸기 100g에 고작 27칼로리밖에 안 됩니다.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딸기를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실제로 생활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생으로 드시는 겁니다. 딸기는 생으로 드실 때 영양소 흡수율이 가장 높아요. 특히 비타민C는 열에 약해서 가열하면 상당 부분이 파괴됩니다. 신선한 딸기를 깨끗이 씻어서 그대로 드시는 게 최고입니다. 씹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딸기를 작게 잘라서 드시거나 포크로 가볍게 으깨서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딸기와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이 있어요. 바로 우유입니다. 딸기에는 단백질이 부족한데 우유가 이걸 보충해 줍니다. 딸기의 신맛이 우유와 만나면 부드럽게 중화되고요. 더 중요한 건 딸기에 들어있는 구연산이 우유의 칼슘 흡수를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골다공증 예방이 필요한 시니어분들에게는 딸기 우유는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좋은 조합이에요.
딸기 5개에서 6개를 으깨거나 믹서기에 갈아서 우유 1컵과 섞으시면 됩니다. 단맛을 원하시면 꿀을 조금 넣으셔도 좋고요. 요거트와 함께 드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요거트의 유산균과 딸기의 식이섬유가 만나면 장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아침에 플레인 요거트에 딸기 몇 개 얹어서 드시면 든든하고 건강한 한 끼가 됩니다. 여기에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뿌리시면 더 좋아요. 오트밀에 딸기를 곁들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트밀을 끓여서 죽처럼 만든 다음에 불을 끄고 식힌 후에 딸기를 얹으세요. 딸기를 나중에 넣는 이유는 비타민C 손실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섭취량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하루에 딸기 150g 정도, 중간 크기로 7개에서 8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꺼번에 다 드시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좋은 딸기지만 모든 분께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몇 가지 조심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딸기 알레르기입니다. 딸기는 과일 중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하기 쉬운 편이에요. 증상은 가볍게는 입술이나 입 주위가 가렵거나 두드러기가 나는 정도이고요. 심하면 천식 증상이 나타나거나 복통, 설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는 호흡 곤란까지 올 수 있어요. 특히 자작나무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딸기에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건 꽃가루와 딸기에 비슷한 단백질 구조가 있어서 면역 체계가 혼동하기 때문이에요. 딸기를 처음 드시거나 오랜만에 드시는 분은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몇 개 드셔보시고 이상이 없으면 양을 점차 늘리시는 게 안전합니다. 둘째, 당뇨병 있으신 분들 주의하세요. 딸기는 혈당 지수가 32에서 40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혈당 지수 55 이하면 저혈당 식품으로 분류되니까 딸기는 당뇨병 환자분들도 드실 수 있는 과일이에요. 하지만 양 조절은 꼭 하셔야 됩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은 딸기를 한 번에 150g, 중간 크기로 7개 정도만 드시고 하루에 1회에서 2회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혈당 지수가 낮아도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특히 조심하셔야 할 건 딸기 가공식품입니다. 딸기 우유, 딸기잼, 딸기 케이크 같은 건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혈당을 확 올릴 수 있어요.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이런 가공식품은 피하시고 신선한 딸기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딸기에는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건강한 분들께는 칼륨이 좋은 영양소예요. 혈압 조절하고 근육 기능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 이게 심장박동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딸기 드시기 전에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딸기랑 같이 드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딸기에 설탕을 뿌려서 드시는데요. 이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설탕이 체내에서 비타민 B1의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비타민 B1은 탄수화물 대사와 신경 기능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딸기 본연의 단맛을 즐기시거나 정 단맛을 더하고 싶으시면 설탕 대신에 꿀을 소량만 사용하세요. 다섯 번째, 농약 문제입니다. 미국 환경연구그룹 조사에 따르면 딸기는 농약 잔류량이 높은 과일 1위입니다. 딸기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먹고 표면에 작은 씨앗들이 박혀 있어서 농약이 남기 쉬운 구조예요. 그래서 딸기는 반드시 제대로 씻어서 드셔야 합니다. 올바른 세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꼭지를 떼기 전에 씻는 겁니다. 꼭지 주변에 농약이 많이 남아있는데 꼭지를 먼저 떼면 그쪽으로 물과 함께 농약이 스며들 수 있어요. 반드시 꼭지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세척을 끝내시고 그 다음에 꼭지를 떼세요. 기본 세척 방법은 이렇습니다. 큰 볼에 물을 받아서 딸기를 1분 정도 담가 두세요. 가볍게 흔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 헹구시면 됩니다. 딸기를 세게 문지르시면 안 돼요. 무르니까 쉽게 상합니다. 농약 제거 효과를 높이려면 베이킹소다를 활용하세요. 물 1리터에 베이킹소다 한 큰술을 녹인 다음에 딸기를 5분에서 10분 정도 담가 두세요.
그리고 흐르는 물에 깨끗이 헹구시면 됩니다. 베이킹소다의 알칼리 성분이 산성인 농약을 중화시켜서 농약 제거 효과가 약 2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소금물도 효과가 있어요. 물 1리터에 소금 20g 정도 녹여서 담갔다가 헹구시면 됩니다. 씻은 딸기는 바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쉽게 물러지고 곰팡이가 생겨요. 바로 안 드실 딸기는 씻지 말고 보관하셨다가 드시기 전에 씻으세요. 오늘 딸기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올해 미국 샌디아고 주립대학교의 신시내티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딸기를 꾸준히 드신 시니어분들의 인지 기능이 좋아지고 혈압도 낮아지고 기억력도 향상됐습니다. 딸기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결과입니다. 딸기에는 안토시아닌, 비타민C, 엘라그산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활성산소를 잡아주고 뇌세포와 혈관을 보호해줍니다. 비타민C는 레몬의 2배, 사과의 10배나 되고요. 면역력, 피부 건강,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딸기는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칼슘 흡수가 잘 돼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중간 크기 7개에서 8개 정도 생으로 드시는 게 좋고요. 다만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시고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양을 조절하세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고요. 딸기에 설탕 뿌려 드시는 건 피하시고 농약 제거를 위해 꼭지 떼기 전에 꼭 깨끗이 씻어서 드세요. 요즘 딸기가 제철이죠. 마트에 가시면 빨갛고 탐스러운 딸기들이 가득해요. 오늘 장 보실 때 딸기 한 팩 담아오세요. 아침에 요거트에 얹어서 드시거나 간식으로 몇 개씩 드시면 건강도 챙기시고 맛있는 즐거움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머리도 맑아지고 혈압도 관리되고 장도 편해지는 딸기, 이 작고 빨간 이 과일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요즘 부쩍 기운이 없으시다거나 뼈 마디가 시큰시큰하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유난히도 힘드신 분들 계시죠?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하고 넘기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음식 하나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겨울만 되면 꼭 챙겨 드시던 음식인데요. 바위에 타닥타닥 붙어 자라는 그 하얀 속살이 통통한 녀석 있잖아요. 네, 바로 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굴을 그냥 조개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산이에요. 굴에는 아주 특별한 발명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바다의 우유입니다. 우유가 육지에서 나는 가장 완전한 식품이라면 굴은 바다에서 나는 가장 완전한 식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굴의 한자 이름이 석화인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돌석, 꽃화, 돌에 핀 꽃이라는 뜻입니다. 바위에 붙어서 자란 굴을 멀리서 보면 마치 바위에 하얀 꽃이 핀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참 예쁜 이름 아닙니까? 오늘은 이 바다의 우유, 돌에 핀 꽃, 굴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굴이 왜 특히 좋은지, 어떤 성분이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굴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뭔지, 반대로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뭔지까지요. 혹시 굴 드시고 배탈 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래서 굴을 아예 멀리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특히 뼈 건강 걱정되시는 분, 기억력이 예전같지 않으신 분들, 혈관 건강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뭘까요?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뽑습니다. 예전엔 계단 오르내리는 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무릎이 시큰거려서 넘어지면 큰일 난다고 해서 겨울엔 외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신 분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급격하게 뼈가 약해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력 문제도 있습니다. 아, 그게 뭐였더라? 분명 알았는데? 방금 뭐 하려고 왔더라? 이런 경험도 한두 번쯤 다 있으시죠? 가끔 깜빡하는 건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자꾸 반복되면 본인도 모르게 불안해지시잖아요. 거기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까지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병원에서는 이것저것 챙겨 먹으라고 하는데
약만 한 움큼씩 드시다 보면 대체 뭘 어떻게 먹어야 되나 싶으실 때도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음식으로 이런 고민들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려고 합니다. 왜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혈관 건강이 나빠지는 걸까요? 먼저 뼈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뼈는 살아있는 조직이에요. 평생 동안 낡은 뼈는 녹아 없어지고 새 뼈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새 뼈가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낡은 뼈가 녹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마치 월급은 그대로인데 지출만 늘어나는 것처럼요. 여기에 칼슘 섭취가 부족하거나 비타민 D가 모자라거나 운동량이 줄어들면 뼈는 더 빠르게 약해집니다. 기억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뇌에는 비타민 B12라는 영양소가 꼭 필요한데요. 이게 부족하면 신경세포가 제 기능을 못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B12 결핍은 알츠하이머를 포함한 치매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혈관 건강은 또 어떻고요? 나이가 들면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쉬워집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하면 동맥경화로 이어지죠. 그런데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도와줄 수 있는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굴입니다. 자, 이제 굴이 왜 그렇게 좋은지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뼈 건강인데요. 국립수산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굴 100g에는 칼슘이 무려 428mg이나 들어있습니다. 같은 양의 우유에는 113mg이 들어있거든요. 계산해보면 굴의 칼슘 함량이 우유의 3.78배나 됩니다. 그런데 칼슘만 많다고 뼈가 튼튼해지는 게 아니에요. 칼슘이 뼈에 제대로 붙으려면 비타민 D와 아연, 구리, 망간 같은 미네랄이 함께 필요합니다. 굴에는 이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요. 특히 아연은 굴 한 개에 성인 하루 필요량의 15배가 들어있을 정도입니다. 아연은 뼈를 만드는 세포의 활동을 돕는 아주 중요한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연구팀에서는 굴에 있는 칼슘, 인, 아연, 철, 구리, 셀레늄이 서로 보완작용을 하면서 골밀도를 높여준다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뇌 건강과 치매 예방입니다. 아까 비타민 B12 이야기했죠? 굴에는 비타민 B12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국립암센터 연구 자료를 보면 굴에 들어있는 타우린과 DHA, 비타민 등이 치매를 일으키는 뇌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 성분을 억제해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참치가 DHA가 많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굴에는 참치보다 2배 이상 높은 DHA가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혈관 건강인데요. 굴 100g에는 타우린이 무려 1130mg이나 들어있어요. 타우린이 뭐냐고요? 혹시 피로회복제 광고에서 타우린 몇천 mg 함유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타우린은 콜레스테롤 생성을 억제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다 굴에 들어있는 EPA는 혈액 중에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동맥경화, 고혈압, 뇌출혈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는 당뇨 개선인데요. 굴의 풍부한 아연은 인슐린 대사에 관여하는 필수 미네랄이에요.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굴의 비타민 A, B1, B2, 나이아신 그리고 특히 아연이 당뇨병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빈혈 개선과 기력 회복입니다. 굴에는 철분이 풍부해서 적혈구 생성을 돕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킵니다. 옛날부터 굴은 빈혈이 있거나 큰 병을 앓고 난 후 기력을 회복하는 보양식으로 여겨져 왔어요. 동의보감에서도 굴은 바다의 어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며 몸을 건강하게 하고 살결을 곱게 하며 안색을 좋게 해 바다에서 나는 음식 중에 가장 좋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말에 배 타는 어부에 따른 얼굴이 까맣고 굴 따는 어부에 따른 얼굴이 하얗다라는 말도 있었다니까요. 그만큼 굴의 효능이 예로부터 인정받아 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좋은 굴은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굴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레몬입니다.
굴 드실 때 레몬즙을 뿌려서 드시는 거 그냥 멋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식품영양학회 자료를 보면 레몬의 구연산이 굴의 철분 흡수를 촉진하고 타우린 손실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거기다 레몬의 산성 성분이 세균 번식을 막아서 식중독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굴 특유의 비린내도 레몬의 산이 중화시켜줘서 훨씬 깔끔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굴과 레몬, 이건 정말 찰떡궁합이에요. 두 번째는 우유입니다. 이게 좀 의외죠. 우유는 필수 아미노산은 다 가지고 있는데 아연이 부족해요. 반대로 굴은 아연이 우유의 100배 이상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굴과 우유를 함께 드시면 서로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굴 크림 스프 같은 요리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부추입니다. 부추는 따뜻한 성질이 있고 굴은 차가운 성질이 있어요.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성질이 중화되면서 소화가 더 잘 됩니다. 부추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철분이 굴과 만나면 신진대사도 활발해지고요. 굴부추전, 굴부추무침 다 이유가 있는 조합입니다. 네 번째는 생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굴은 성질이 차가워요. 그래서 속이 냉하신 분들이 굴을 드시면 가끔 배가 불편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따뜻한 성질의 생강을 곁들이면 굴의 찬 기운을 중화시켜 줍니다. 특히 생강 식초에 굴을 찍어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맛도 개운해요. 자, 그럼 조리법도 알려드릴게요. 가장 추천하는 건 굴국이에요. 다시마 육수에 물을 넣고 끓이다가 무가 익으면 두부와 굴을 넣고 2분만 더 끓이시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굴은 오래 끓이면 질겨지고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새우젓으로 간을 하시고 대파 송송 썰어 넣으시면 속이 든든하고 소화도 잘 되는 보양식이 완성됩니다. 굴밥도 좋아요. 자, 밥이 거의 다 됐을 때 굴을 올려서 뚜껑 덮고 뜸만 들이시면 돼요. 굴향이 밥에 배어서 정말 별미입니다. 양념간장에 쓱쓱 비벼 드시면 한 그릇 뚝딱이에요.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은 굴죽을 드셔보세요. 불린 쌀을 참기름에다 볶다가 물 붓고 끓이시고 쌀이 퍼지면 마지막에 굴 넣고 2에서 3분만 더 끓이시면 됩니다.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고 영양은 꽉 찬 보양죽이 완성돼요. 섭취량은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한 번에 1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 여기까지 굴의 좋은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굴도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생굴 섭취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굴은 역시 생으로 먹어야 제맛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요, 특히 어르신들은 생굴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에는 노로바이러스라는 게 있거든요.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243건 발생했는데 그 중에 49%가 12월부터 2월 사이 겨울철에 집중됐습니다. 굴은 바닷물을 여과하면서 자라는데 그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농축될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노로바이러스는 85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완전히 사멸합니다. 그러니까 굴국, 굴밥, 굴전처럼 익혀서 드시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익힌 굴이 소화도 더 잘 되고 따뜻하게 드시니까 속도 편안합니다. 그래도 나는 생굴 특유의 그 짭짤하고 시원한 맛을 포기할 수 없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생굴의 그 싱싱한 맛은 정말 익힌 굴과는 또 다른 별미이니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생굴을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굴 제품 포장에 가열 조리용, 익혀 먹는 등의 표시가 있는 제품은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가 확인된 해역의 생산물은 가열 조리용, 익혀 먹는 등의 표시를 붙여서 유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트나 시장에서 굴을 사실 때 포장을 잘 살펴보시고
생식용인지 가열 조리용인지 꼭 확인하세요. 또한 물을 갈면 식중독균을 억제하는 알릴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이 나옵니다. 굴을 무즙에 잠시 담갔다가 찬물에 살살 흔들어 씻으면 불순물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 방법들이 노로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애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 조치 없이 드시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 여름철에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서양에서는 알이 없는 달에는 굴을 먹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5월, 6월, 7월, 8월에는 영어 이름에 알자가 없잖아요. 이 시기에는 비브리오균이 번식하기 쉬워서 굴 섭취를 피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리가 피면 굴을 먹지 말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특히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여름철 생굴 섭취를 절대 삼가셔야 돼요. 서울대학교 자료에 따르면 비브리오 폐혈증 사망률이 40에서 50%에 달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세 번째,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감하고 굴은 최악의 궁합이에요. 감의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이 굴의 철분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만들거든요. 굴 드시고 후식으로 감 드시는 건 피해주세요.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커피에도 탄닌이 있어서 굴의 아연 흡수를 방해합니다. 굴 드신 후에는 커피보다 따뜻한 보리차나 생강차가 더 좋습니다. 네 번째, 과식은 금물입니다. 굴은 성질이 차가워서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속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기보다는 적당량을 여러 번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신선한 굴을 고르는 법입니다. 껍질 벗긴 굴을 사실 때는 우윳빛이 돌면서 검은색 테두리가 선명하고 알이 굵고 통통하면서 탄력 있는 것을 고르세요. 손질하실 때는 3% 소금물에 10분 담갔다가 씻으시거나 무즙을 풀어 5분 정도 두시면 이물질이 깨끗하게 제거됩니다. 자, 오늘 굴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굴은 바다의 우유라는 별명에 걸맞게 정말 영양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칼슘은 우유의 거의 4배, 단백질은 3배, DHA는 참치의 2배 이상, 특히 시니어분들께 중요한 뼈 건강, 뇌 건강, 심혈관 건강에 모두 도움이 되는 완전 보양식이에요. 레몬, 우유, 부추, 생강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좋아지고요. 감이나 커피는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생굴보다는 익혀서 드세요. 85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걱정 없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굴국, 굴밥, 굴전, 굴죽 따뜻하게 익혀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하고 영양은 그대로 섭취하실 수 있어요. 이번 겨울 바다가 우리에게 선물한 돌에 핀 꽃, 굴로 건강 한번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동의보감에서 바다에서 나는 음식 중에 가장 좋다라고 했던 그 굴, 옛 선조들의 지혜가 현대 과학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장이 좀 불편하진 않으세요?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시간 보내는 분들 많으시죠? 나이가 들면 소화도 예전 같지 않고 뭘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부터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잖아요. 아침에 사과 하나만 먹어라. 저도 어렸을 때는 그냥 잔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야기라는 걸 나이 들어서야 알게 됐습니다. 서양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루에 사과 한 개면 의사 얼굴이 파래진다. 영어로는 An apple a day keep the doctor away 라고 하죠. 그냥 옛날 사람들이 지어낸 말일까요? 아닙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연구팀의 결과에 따르면 매일 사과를 꾸준히 섭취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무려 37%나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정말로 싫어할 만한 과일인 거죠. 오늘은 이 평범해 보이는 사과가 어떻게 우리 몸을 지켜주는지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사과 좋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효과를 보는지, 또 어떤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고 어떤 음식이랑 먹으면 오히려 탈이 나는지 이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볼 내용은요, 사과가 우리 몸에 주는 놀라운 효능들, 특히 시니어분들께 꼭 필요한 효능부터 시작해서 사과랑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황금조합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데요, 무심코 같이 드셨다가 오히려 속을 망칠 수도 있는 조합도 있어요. 이 부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사과를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안전하고 맛있게 즐기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짚어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참 여러 가지가 불편해집니다. 예전엔 뭘 먹어도 거뜬했는데 요즘은 조금만 과식해도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도 잦아지고요.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한참을 앉아있다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장이 불편하면 하루 종일 개운하진 않습니다. 배에 가스가 차고 뭔가 막힌 것 같은 느낌, 외출하기도 꺼려지고 괜히 움직이기도 싫어지죠.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기 쉬운데요. 이게 계속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변비가 만성이 되면 장 건강만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온몸에 독소가 쌓이고 피부도 푸석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심하면 대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혈압이나 혈관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우리나라 식단 특성상 혈압 관리가 쉽지 않으시잖아요. 짜게 먹는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고혈압, 심장질환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기능이 떨어집니다. 장 운동도 느려지고 소화 효소 분비도 줄어들어요. 젊을 때처럼 뭘 먹어도 쭉쭉 내려가던 그 시절이 아닌 거죠. 여기에 운동 부족까지 더해지면 문제가 커집니다. 움직임이 적으니까 장도 게을러지고 변이 장에 오래 머물면서 수분이 빠져나가서 더 딱딱해집니다.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혈압 문제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나트륨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국, 찌개, 김치, 젓갈, 맛있는 건 다 짜죠. 이 나트륨이 체내에 쌓이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나트륨을 배출하는 능력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노화와 생활습관, 식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몸 여기저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문제들을 한 번에 도와줄 수 있는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과예요.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와 칼륨, 그리고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거든요. 사과가 왜 몸에 좋은지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장 건강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이 펙틴은 장을 약산성으로 유지해주면서 나쁜 균의 증식을 막아줍니다. 장내 유익균은 늘리고 유해균은 억제하는 거죠.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사과가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장 운동을 규칙적으로 만들어주고 변을 부드럽게 해서 배변을 수월하게 도와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펙틴은 사과 껍질 바로 아래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혈압 관리입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이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우리가 짜게 먹은 음식들, 그 염분을 몸 밖으로 빼주는 거예요. 한국식품영양과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사과에 함유된 칼륨은 다른 과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혈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사과가 좋은 이유죠. 세 번째, 심혈관 건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연구팀의 결과 기억나시죠? 매일 말린 사과 약 75g, 사과 3개 정도 분량을 꾸준히 드신 여성들이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을 37%나 낮춰뒀다는 그 연구요. 사과 속 폴리페놀과 펙틴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주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당뇨 예방입니다. 사과가 달아서 당뇨에 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사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덕분에 제2형 당뇨병 위험이 18%나 감소했다고 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사과를 드셔도 위험이 3%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과는 달콤하지만 칼로리가 낮아요. 100g당 56칼로리밖에 안 됩니다. 당뇨 환자분들께도 부담이 적은 과일인 거죠.
다섯 번째, 암 예방 효과입니다. 사과의 붉은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종양의 확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과의 펙틴이 대장암을 예방하는 유익한 지방산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폐 건강입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 또 미세먼지 많은 요즘 공기가 걱정되시는 분들께 좋은 소식이에요. 영국의 킹스 대학과 사우스햄튼 대학교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일주일에 사과를 2개 정도 드신 분들이 천식 발생 위험을 22에서 23%나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케르세틴 성분이 폐 기능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이에요. 일곱 번째, 치매 예방입니다. 사과를 씹어 먹으면 안면 근육 운동이 많아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요. 게다가 사과 속 케르세틴이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를 보호해줍니다. 서양에서 사과를 자연의 칫솔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잘 씹어 먹으면 타액 분비도 늘어나고 구강 건강에도 좋고 뇌 건강에도 좋은 거죠. 이렇게 좋은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사과를 어떻게 드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먼저 드시는 시간이 중요해요. 장 운동이 가장 활발한 아침 식전에 사과를 드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빈속에 사과 반쪽 정도 드시면 하루 장 활동이 훨씬 편안해지실 거예요. 적정량은 하루에 사과 한두 개, 약 200에서 400g 정도입니다. 많이 드신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히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껍질째 드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농약이 걱정되시면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시고요.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담갔다가 헹궈주시면 더 안심이 됩니다. 자, 이제 사과랑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황금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과와 견과류입니다. 사과의 부족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견과류가 채워줘요. 사과의 비타민 C와 견과류의 비타민 E가 함께 작용해서 항산화 효과도 더 강해집니다. 간식으로 사과 깍둑썰기해서 호두나 아몬드랑 같이 드셔보세요. 두 번째, 사과와 꿀입니다. 사과를 쪄서 꿀을 뿌려 드시면 위장도 편해지고 장내 유익균도 늘어납니다. 몸속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사과와 요거트입니다. 사과의 식이섬유와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가 만나면 장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아침에 플레인 요거트에 사과 갈아 넣어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든든해요. 네 번째, 의외의 조합인데요. 사과와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 돼지고기 드실 때 사과를 곁들이시면 정말 좋습니다. 돼지고기는 새우젓이나 소금과 함께 드시거나 염분 섭취가 많아지기 쉬운데 사과의 칼륨이 이 염분 배출을 도와줍니다. 돼지고기의 찬 성질을 사과의 따뜻한 성질이 보완해주기도 하고요. 다섯 번째, 사과와 당근입니다. 사과 당근 주스 많이 드시죠? 사과의 달콤새콤한 맛이 당근 특유의 향을 잡아주고 비타민 A, C, 칼륨, 식이섬유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어서 디톡스 효과가 탁월합니다. 여섯 번째, 사과와 녹차입니다. 녹차에 카테킨이 지방 연소를 덮고 사과의 비타민C가 녹차의 항산화 효과를 강화해줘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 좋은 조합입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을 위한 조리법도 알려드릴게요. 사과를 삶거나 쪄서 드시면 소화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찐 사과는 옛날부터 있어 왔던 건강식이에요. 열을 가하면 펙틴이 부드러워지면서 소화가 더 잘 됩니다. 사과 스프도 좋아요. 사과와 양파를 볶아서 갈고 우유와 치즈를 넣어 끓이면 부드럽고 고소한 스프가 됩니다. 속이 편안하면서도 영양가가 높아요.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은 사과를 갈아서 주스로 드시거나 사과 콩포트처럼 설탕과 레몬즙을 넣고 졸여서 부드럽게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도 함께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과가 아무리 좋아도 피해야 할 조합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사과와 우유입니다. 사과의 산 성분이 우유 속 단백질과 반응하면 위장에서 고형화되면서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속이 예민하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요거트나 일부 치즈는 발효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괜찮아요. 앞서 요거트와의 조합을 추천드린 이유도 이겁니다. 두 번째, 사과와 튀김류입니다. 기름기 많은 튀김과 사과를 같이 드시면 소화가 급격히 떨어지고 복부 팽만감이 올 수 있어요. 튀김 드실 때는 사과를 피해 주세요. 세 번째, 사과와 해산물입니다. 산성인 사과와 해산물을 함께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해산물 드신 직후에는 사과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사과와 카페인입니다. 커피나 카페인 음료와 함께 사과를 드시면 위산 역류가 심해질 수 있어요. 속쓰림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밤에 먹는 사과입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 밤에 먹는 사과는 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녁에 사과를 드시면 식이섬유가 장을 자극해서 유액 분비를 촉진하고 속쓰림이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어요. 사과는 되도록 아침이나 낮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약 드시는 분들 주목해 주세요. 캐나다 온타리오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사과 주스와 일부 알레르기 약, 항생제, 혈압약을 함께 먹으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약 드실 때는 사과 주스 대신 물로 드시고요. 약 복용 전후 한두 시간은 사과 섭취를 피해 주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수치를 확인하시면서 적정량만 드시고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량을 조절해 가야 하니까 전문의와 상담 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과씨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사과씨에는 시안화물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요. 한두 개 실수로 삼키는 건 괜찮지만 의도적으로 많이 드시면 위험합니다. 사과 드실 때 씨는 꼭 제거해 주세요. 자, 오늘 사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사과는 정말 의사가 싫어할 만한 과일입니다. 펙틴으로 장 건강을 챙기고 칼륨으로 혈압을 관리하고 폴리페놀로 심혈관 암까지 예방해 주니까요. 특히 우리 어르신분들께 필요한 효능이 가득 들어있어요. 드실 때는 아침 식전에 껍질째 깨끗이 씻어 드시고요. 하루에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견과류, 꿀, 요거트랑 같이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되고요. 돼지고기 드실 때 곁들이시면 염분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우유, 튀김, 해산물, 카페인과는 같이 드시지 마시고요. 밤에는 피해 주세요. 약 드실 때도 주의하시고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찐 사과나 사과 스프로 드시면 소화 부담 없이 영양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가 돼요. 적정량을 지키면서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괜히 사과 먹어라 하신 게 아니었어요. 지혜가 과학으로 증명된 거죠. 오늘부터 아침에 사과 하나 습관으로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요즘 눈이 쉽게 피로하시거나 오후만 되면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 드시진 않으세요? 아니면 괜히 다리가 무겁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드실 때 있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그냥 넘기곤 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음식이 있습니다. 시장 가시면 싱싱하게 뛰어다니는 것도 보이고 찌개에도 들어가고 볶음밥에도 들어가는 그 음식, 탱글탱글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죠. 네, 바로 새우입니다. 에이, 새우가 뭐 특별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조상들은 새우를 귀한 음식으로 여겼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새우를 기력을 보충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이라고 기록해 놨거든요. 옛날 분들이 괜히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현대 영양학에서도 새우는 바다의 보약이라고 불립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새우에 들어있는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이 눈의 피로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요. 비타민 E보다 550배, 비타민 C보다 6000배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새우 한 마리에 이렇게 대단한 비밀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이 탱글탱글한 보물, 새우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혈압 걱정 되시는 분들, 눈 건강 챙기시는 분들께 새우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새우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 3배로 좋아지는 음식도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아욱국에 새우젓을 넣어 드신 데는 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새우가 아무리 좋아도 이걸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있어요. 특히 맥주랑 새우를 같이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 조합이 왜 위험한지, 어떤 분들이 조심하셔야 하는지도 오늘 꼭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우를 가장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특별한 요리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담긴 요리인데요. 집에서도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좋은 것만 알려드리면 반쪽짜리 정보잖아요. 주의해야 할 것까지 다 알아야 진짜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몸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가 걱정되시죠? 혈압도 그렇고 눈도 예전 같지 않고 면역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요. 예전에는 밤새 책을 봐도 끄떡 없었는데 요즘은 조금만 화면을 봐도 눈이 뻑뻑하고 피곤하시죠? 오후만 되면 기운이 푹 빠지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침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점심 먹고 나면 나른해지고 뭘 해도 의욕이 안 나는 분들이 많으세요. 혈관 건강도 걱정이시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하니까 뭘 먹어도 걱정이 되고, 그렇다고 맛있는 거 안 먹자니 삶에 낙이 없고요. 단백질은 챙겨 먹어야 한다는데 고기는 기름지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증상들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원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시면서요. 그런데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눈 피로가 계속되면 시력에도 영향을 주고 혈관 건강이 나빠지면 심혈관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가 변합니다. 혈관도 예전처럼 탄력이 좋지 않고 세포도 점점 노화가 진행되죠.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여기에 생활 습관이 더해지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요즘 우리가 먹는 음식들, 기름지고 짠 것들이 많잖아요. 배달 음식도 많이 드시고 간편하게 드시려다 보니 영양 균형이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백질이 부족한 분들이 많으세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피로도 쉽게 느끼게 됩니다. 눈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스마트폰도 보시고 TV도 많이 보시잖아요. 이런 블루라이트에 계속 노출되면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시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활성산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건데요. 이게 많아지면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활성산소를 없애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복합적인 원인들이 하나 둘씩 쌓이면서 우리 몸에 부담을 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조금씩 쌓여온 거예요. 해결책도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좋은 걸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새우입니다. 새우에는 타우린, 아스타잔틴, 셀레늄 같은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새우가 왜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심혈관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새우에는 타우린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타우린이 혈압을 조절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억제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죠. 고혈압 있으신 분들께 특히 좋은 성분입니다. 두 번째, 눈 건강과 노화 방지에 탁월합니다. 새우를 삶으면 빨갛게 변하잖아요. 이 붉은색의 비밀이 바로 아스타잔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E보다 550배, 비타민 C보다 6000배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요. 활성산소를 없애서 세포 노화를 늦추고 피부 건강도 지켜줍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아스타잔틴이 뇌와 눈의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항산화 물질이라는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아스타잔틴 6mg을 4주간 섭취하면 눈의 피로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화면 많이 보시는 분들, 눈피로 느끼시는 분들께 정말 좋은 성분이죠. 세 번째,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새우에는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요. 이 셀레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면역력을 강화하고 갑상선 기능도 정상적으로 유지해줍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어르신들께 특히 좋은 성분이에요. 네 번째,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새우 100g에는 약 106kcal 밖에 안 들어있어요. 같은 양의 돼지고기가 250kcal, 소고기가 270kcal인 것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단백질은 아주 풍부하고 지방은 1.3%밖에 안 됩니다. 체중 관리 필요하신 분들께 딱이에요. 다섯 번째,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새우에 들어있는 오메가3와 콜린이라는 성분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깜빡깜빡 하는 게 늘어나셨다면 새우를 꾸준히 드셔보세요. 그럼 새우를 어떻게 드시면 가장 좋을까요? 그리고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좋아질까요? 첫 번째는 아욱과 함께 드시면 영양 균형이 맞아요. 우리 조상들이 아욱국에 새우젓을 넣어 드신 거 아시죠? 이게 단순히 맛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새우는 산성식품이고 단백질이 풍부한 반면에 아욱은 알칼리성 식품으로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두 음식이 만나면 영양의 균형이 맞춰지면서 소화도 잘 돼요. 아욱국이나 아욱죽에 새우를 넣어 드시면 몸에 부담 없이 영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표고버섯과 함께 드시면 칼슘 흡수가 잘 돼요. 표고버섯에는 에르고스테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비타민 B로 변환되면서 새우의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표고버섯 자체도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새우의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좋은 조합이에요. 새우볶음이나 새우찜에 표고버섯을 함께 넣어보세요. 세 번째, 마늘과 함께 드시면 혈관 건강에 시너지가 납니다. 마늘에 알리신 성분이 새우의 비타민 B1 흡수율을 높여줘요. 알리신 자체도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어서 새우의 타우린과 함께 심혈관 건강에 시너지를 냅니다. 마늘을 조리하실 때는 다진 후에 10분 정도 놓아두시면 알리신이 더 많이 생성돼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세요. 네 번째, 올리브오일과 함께 드시면 영양 흡수가 극대화됩니다. 새우의 아스타잔틴은 지용성 성분이에요. 기름과 함께 드셔야 흡수가 잘 됩니다. 올리브 오일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어요. 새우를 올리브 오일에 조리하면 아스타잔틴 흡수가 극대화되고 올리브 오일의 건강 효과까지 더해집니다. 다섯 번째, 완두콩과 함께 드시면 콜레스테롤 걱정을 덜 할 수 있어요. 완두콩의 식이섬유와 식물성 단백질이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해줍니다. 새우볶음밥에 완두콩을 넣거나 새우 샐러드에 완두콩을 곁들이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새우의 좋은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 갑각류 알레르기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갑각류 알레르기는 아나필락시스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아나필락시스는 급격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특히 주의할 점은 성인이 되어서 갑자기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새우를 잘 드셨더라도 나이가 들어 처음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두드러기, 가려움, 얼굴이나 목 붓기,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30분 내에 나타나면 즉시 119에 전화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맥주와 새우는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맥주 안주로 새우를 즐기시는데 통풍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최악의 조합이에요. 특히 새우 머리에는 퓨린이라는 물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퓨린이 체내에서 요산으로 변하는데 요산이 많아지면 관절에 쌓여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통풍이 생깁니다. 맥주의 알코올은 요산 배출을 방해하고 맥주 자체에도 퓨린이 들어있어요. 새우의 퓨린과 맥주의 퓨린, 그리고 요산 배출 방해까지 3중으로 통풍 위험을 높이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 칭다오 지역에서
통풍 환자가 가장 많은데 이 지역은 해산물과 맥주를 함께 즐기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콜레스테롤 걱정은 조리법에 달려 있어요. 새우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안 좋다는 말 들어보셨죠? 근데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새우에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다고 발표했어요. 한 연구에서는 하루 300g의 새우를 섭취했을 때 오히려 좋은 콜레스테롤이 12% 증가하고 중성지방이 13%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새우 자체는 괜찮아도 튀김옷을 입혀서 기름에 튀기면 상황이 달라져요. 찌거나 삶아서 드시는 게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자, 네 번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신장 기능이 저하되신 분들은 단백질과 인의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우는 단백질과 인 함량이 높으니까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 섭취량을 결정하세요. 다섯 번째, 통풍 있으신 분들은 새우 머리를 꼭 제거하세요. 새우 머리에는 퓨린이 100g당 약 700mg이나 들어있어요. 해산물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통풍 환자분은 새우 머리와 내장을 반드시 제거하고 소량만 드시고 맥주와는 절대 함께 드시지 마세요. 자, 이제 새우를 가장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특별한 요리를 알려드릴게요. 아까 새우와 마늘, 새우와 올리브 오일의 조합이 얼마나 좋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요리가 있습니다. 바로 스페인의 전통 요리, 감바스 알 아히요예요. 감바스는 스페인어로 새우를, 아히요는 마늘을 뜻합니다. 올리브 오일에 마늘과 새우를 넣어서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익히는 요리인데요. 이게 왜 건강에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지중해 식단이라고 들어보셨죠?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있고 미국에서 수년간 최고의 건강 식단 1위를 차지한 식단이에요. 2018년 미국 의학협회지에 실린 연구에서는 26,000명을 12년간 추적한 결과 지중해식 식단을 따른 사람들이 심장병 위험이 최대 28% 감소했다고 합니다. 감바스는 바로 이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 요소들이 모두 담긴 요리예요. 새우의 아스타잔틴은 지용성이라 올리브오일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마늘의 알리신은 새우의 비타민 B1 흡수를 도와주고 혈관 건강에도 시너지를 내요. 그리고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익히니까 마늘의 알리신과 올리브오일의 좋은 성분들이 최대한 보존됩니다. 고온에서 튀기는 것보다 훨씬 건강한 조리법인 거죠. 집에서 만드시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새우 15마리에서 20마리 정도 준비하시고 마늘 10쪽 정도를 편으로 써세요.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마늘을 썬 다음에 10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이 시간 동안 알리신이 생성됩니다. 바로 가열하면 알리신이 안 만들어지니까 이 과정을 꼭 지켜주세요. 작은 팬이나 뚝배기에 올리브오일 150ml 정도 붓고 약한 불에서 마늘을 넣어 향을 내세요. 마늘이 노릇해지면 새우를 넣고 색이 변할 때까지 익히시면 됩니다. 과하게 익히면 질겨지니까 적당히 익으면 불을 끄세요. 소금과 후추로 간하시고 파슬리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소금 대신 레몬즙이나 허브로 간하시면 돼요. 마늘과 올리브 오일 풍미가 충분해서 소금이 적어도 맛있습니다. 통풍 있으신 분들은 새우 머리를 완전히 제거하고 드세요. 그런데 이런 조리법이 번거로우시거나 하기에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품 하나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 감바스 조리 방법이 좀 어렵고 재료 손질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설명란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재료 손질하시기 좀 까다로우시거나 좀 번거로우신 분들은 이 밀키트를 사용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우는 정말 바다가 선물한 보약입니다. 타우린이 혈압을 조절하고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아스타잔틴이 눈 피로를 풀어주고 노화를 늦춰줍니다. 셀레늄이 면역을 강화해주고 저칼로리 고단백이라 체중 관리에도 좋아요. 드실 때는 아욱, 표고버섯, 마늘, 올리브오일, 완두콩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특히 올리브오일과 마늘을 함께 조리하는 감바스 알하이오는 새우의 영양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건강 요리예요. 다만 갑각류 알레르기는 성인도 갑자기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맥주와 새우는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통풍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새우 자체의 콜레스테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튀기지 말고 찌거나 삶거나 올리브 오일에 저온으로 조리해서 드세요. 우리 어르신들 건강 챙기시느라 이것저것 신경 쓰실 게 많으시죠.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에 새우 한 줌 사다가 마늘이랑 올리브 오일에 볶아보세요. 간단한데 맛있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조리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감바스 밀키트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중해 사람들이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바로 이런 음식에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감바스 한 접시 드시면서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